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예. 정말 이 더운 여름에 이 한반도 정세가 점점 더 뜨거워지고 있어서 이 걱정이 큽니다. 이 뭐 남의 일이 아니고요. 다 우리 일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오늘이 6.15 남북 공동선언 20주년이 되는 날인데요. 한반도 전국은 아주 경색돼 있습니다. 먼저 그 최순애 평론가께서 현재 그 남북 상황 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가요? 일단 당장은 북한이 저렇게 이제 격앙되고 완전히 약간 저급에 격한 막말을 네. 하는 이유가 뭘까? 일단을 되짚어 봐야 되는데 왜냐하면 이 대안을 마련해야 되면 사태를 수습해야 되니까. 그렇죠. 근데 그 이전에 북한은 당장 저런 이제 이렇게 어떤 뭐 폭압적이고 거친 막말 수준의 언사를 일단 멈춰야 돼요. 어떻게 해서든지 남북 관계를 좀 유지하면서 본인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뭐 예를 들면 뭐 지금 경제적으로 되게 어렵다고 하잖아요. 일단 인민들의 어떤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면서 원하는 방식으로 본인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어쨌든 그 비행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당장 어쨌든 그래도 본인들한테 편이 되고 파트너가 돼줄 우리 남한 정부를 우리 정부를 특히 이제 뭐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너무 저급한 수준의 말도 옮기고 막 이랬잖아요. 근데 예. 그런 거를 일단 멈춰야 될 것이고 근데 이제 북한이 왜 저러냐는 거를 또 따져보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갑자기 저렇게 이제 격앙된 반응을 보이는 것이 지금 대체적인 분석은 크게 두 가지인 거예요. 대북 제재가 계속 뭐 유엔 제재도 그렇고 미국 제재도 그렇고 제재가 유지되면서 이제 코로나19 사태까지 터지니까 이제 예. 중국하고 이제 경계도 지금 막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경제적으로 되게 접경 지역도 어렵다. 좀 막혀 있다고 하죠. 어렵다는 거고. 두 번째는 지금 2년 전 2018년도에 엄청난 화해 분위기가 형성이 됐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우리 정부를 믿고 어쨌든 제재가 좀 풀리고 네. 그리하여 이제 어떤 경제적인 어떤 도움을 좀 받을 거라고 예상했는데 우리 정부가 전혀 나서고 있지 않다는 어떤 불만이 내재돼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대북 전단 이거는 하나의 이제 어떤 명분이고 꼬투리라서 이제 그거를 잡고 계속 이렇게 뭐 이제 대북 군사적 행동까지 지금 예고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제 그런 부분들이 본인들이 원하는 게 뭐가 있긴 한데 뭔가 방식이 구식인 거죠. 거칠고. 언사도 그렇고. 그래서 저는 북한이 일단은 이런 방식을 바꿔야 된다. 그리고 어쨌든 일단은 미국이 지금 경황이 없잖아요. 대선 전이고 코로나 때문에 지금 트럼프도 지금 여유가 없는 것 같으니 일단은 우리 정부하고 대화를 하는 게 맞다. 저는 네. 일단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교수님은 좀 어떻게 보세요? 일단 예고된 상황이라고 봐야죠. 왜냐하면 남북관계, 북미관계 전반적으로 풀리지 않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북한으로서는 불만을 가질 수 있는 지점이 분명히 있고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역시 그동안에 쌓였던 그동안의 경제 제재 해제라든가 북한에 움직일 수 있는 공간들을 마련해 줄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 우리 북한의 입장에서는 미국과 우리 대한민국이 나서줄 것을 기대했는데 이 네. 부분에 있어서 전혀 어떤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이 제재 국면이 계속될 경우에는 북한의 이런 경제 살리기 또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일단은 불만이 있고요. 특히 이제 판문점 선언 이후에 진행됐던 것들이 결국은 그런 성과를 내는 데서 도움되지 않았다. 또 하나는 이 탈북자 단체에서 내고 있는 것들이 사실은 너무 과도합니다. 뭐 인간 백정부터 시작해서 사실은 상대 어쨌든 우리가 대치하고 있는 탈북자 단체에서 이제 보내는 대북 전단에 그럼요. 좀 이렇게 심한 내용들이 뭐 많이 인간 백정부터 예. 시작해서 사실은 말로 옮길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예. 험악한 뭐 푸지산 혈통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북한으로서는 굉장히 자존심과 또 이런 이 시스템, 국가 체제에 대해서 모욕적이라고 느끼는 부분이 있는데요. 물론 과거에도 항상 북한도 이런 말폭탄을 쏟아내는 건 뭐 당연히 있었고요. 과거에 뭐 박근혜 이명박 정부 때 어땠습니까? 지금 대통령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거친 언어들을 항상 쏟아내는 게 북한의 더 심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북한의 수법이었죠. 저희 당장 뭐 기억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번 탈북자 단체도 만일 경우 이렇게 무모하게 북한을 자극하는 저급한 대북 전단 보내서 이렇게 해서 북한이 도발을 하고 그래서 우리 장병들과 접경적 우리 국민들이 다치게 되면 사망자가 발생하고 그러면 누가 책임집니까? 탈북자 단체가 책임지겠습니까? 저는 이런 측면에서 굉장히 복합적이다. 탈북자 단체들도 최소한도 품격과 정말 북한의 민주화와 자유를 바라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게 네. 아니라 굉장히 저급한 욕설과 이런 걸로 가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북한이 아마 말폭탄 이후에 행동폭탄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군부가 행동폭탄이라는 건 결국 약간 군사적 도발. 그렇죠. 저는 거기까지 걱정입니다. 가는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왜냐하면 북한도 자신들이 참을 수 있는 어떤 시스템 내에서 임계점에 도달했다고 보여지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김여정 부부장, 다시 말해서 김정은 위원장의 분신이나 다름없는 인물이 직접 여동생이죠. 나서고 예. 그렇죠.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가 정말로 긴박하게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대처를 해야 되고요. 대신에 북한의 상황을 우리가 컨트롤하는 건 북한이 쉽게 바뀌지는 않을 걸로 보입니다. 그동안에 북한의 이런 특성이 있는 점들을 고려할 때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치밀하게 대비하고 이런 대북 전단 문제에 있어서도 최소한도 상대를 자극하는 방식으로 가지 않도록 국내에서도 좀 관리를 해야 되고요. 그런 측면에서 북한이 앞으로 특히 미국 대선이 앞으로 이제 뭐 몇 개월 남지 않았는데요. 11월이니까 5달. 예. 그러니까요. 그렇다면 차기 행정부가 등장하고 이제 새로운 변화. 그러면 북한도 암중 모색을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도발로 요 격화되지 5달이 중요하네요. 그렇습니다. 예. 차기 행정부가 결정이 되면은 북한도 이제 거기에 따라서 자신들의 향후의 외교 정책의 입지를 북한은 외교를 잘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북한을 어떻게 하면 도발을 막고 관리할 것인지 우리 정부가 정말 숨가쁘게 움직여야 됩니다. 이 탈북자 단체들의 이 대북 전단 문제, 이 평론가께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일단 두 가지 면이 있어요. 그게 이제 명암인데 일단은 표현의 자유를 비롯해서 북한 주민들한테도 알 권리가 있고 그것이 지금 김정은 체제가 저렇게 이제 이 대북 전단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것 자체가 사실 어느 정도 어떻게 보면 효과가 좀 있다는 얘기거든요. 물론 예. 이제 표현 자체, 그러니까 그 전단에 있는 소책들도 있고 거기는 USB도 있고 최근에 이제 어떤 물자, 달러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어쨌든 그 내용으로 인해서 북한 주민들이 얻는 어떤 실체파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 전단 문제가 이 김정은 입장에서 보면은 최고 존엄이나 어떤 체제에 대한 어떤 단도리가 안 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어쨌든 대북 전단 문제가 북한한테는 예민한 문제인데 또 한편으로는 이쪽에서 보낼 때 그 접경 지역 주민들의 어떤 안전의 문제가 또 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그 대북 전단 날아갈 때 뭐 고사포인가요? 뭐 북한에서 쏴서 좀 16년인가 14년대 예, 그런 지난 게 좀 정권이죠. 있었죠. 예. 예. 안전의 문제가 생기고 그것이 이제 바람이 때론 잘못 불 때 다시 이제 쓰레기로 되돌아온다는 문제가 좀 있는 문제가 있어서 이거 양 측면을 다 고려해야 되는데 지금은 이제 워낙 이게 북한에 지금 갑자기 이게 지금 2년 동안에 어떤 평화 모드가 조성되는 듯 하더니 갑자기 지금 어떤 반전 내지는 지난 2년 동안의 성과라면 성과가 무위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는 터라 지금은 조금 이제 자제할 필요가 있는데 통일부가 저는 일단 관리를 좀 부실하게 했던 측면이 있어요. 지난 2년 동안은 묵인을 했거든요. 그리고 역대 공식적으로는 이제 막는다 하더라도 비공식적으로는 또 다 보내왔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통일부가 뭐 탈북단체를 고발하고 이런 거는 되갈 때 이제 표면적인데 일단은 불러서 설득을 좀 하는 과정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이분들이 그냥 우리 애초부터 우리나라에 살던 분들이 아니라 탈북해서 온 분들이잖아요. 나름대로 어떤 소명과 사명이 있다고 생각해서 움직이는 거가 일정 정도 있을 텐데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통일부가 일단은 만나서 설득하고 설명을 좀 하고 이런 과정이 좀 필요하지 않았나. 왜냐하면 2년 동안 냅뒀다가 갑자기 이제 김여정 제1부부장이 얘기를 하니까 거기에 맞춰서 예. 뭔가 행정적 조치를 하다 보니 모양새가 조금 이제 안 좋은 건 사실이거든요. 이 탈북자 단체의 대북 전단 문제가 참 이게 뜨거운 감자네요. 이 통일부에서도 그동안 상당히 고민이 많았을 것 같은데. 과거에도 그래서요. 이 동구권이라든가 이곳에서도 이런 예. 문제 가지고 굉장히 논란이 됐었고, 그리고 국제적인 그런 이 국제 기구들에서는 가능한 한 이런 자극적인 것들은 하지 말자는 그런 기본적인 원칙에 공감대가 있습니다. 예. 물론 우리 이제 탈북하고서 오신 분들이 심지어 과거 냉전 시대 얘기하시는 그럼요. 거죠? 소련 쪽으로 이 전단을 많이 그리고 보냈나 동독이라든가 보네요. 다양한 예. 상위주의권에서 이제 그런 일이 벌어졌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왜냐하면 상대에 대한 저급한 자극들, 왜냐하면 북한의 이런 어떤 시스템들에 있어서 독재 체제라든가 이런 전제주의를 바꾸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될 일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정말 날카롭게 지적하는 건 좋은데 거기 보면 정말로 입으로 옮길 수 없을 정도로 이제 뭐 그런 표현들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결국은 쓸데없는 자극으로 인해서 모험주의적인 행태가 되고 결국은 이것이 우리 적정적 국민뿐만 아니라 북한에서도 이것을 줍거나 발견했을 때 바로 신고하지 않으면 북한 주민도 처벌을 받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21세기 북한 주민들이 이거 모를까요? 장마당 통해서요. 대한민국 시스템 다 알고 있고 상황들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극적인 행동을 하는 것들. 저는 그래서 최근에 경기도에서 이재명 씨를 비롯해서 경기도에서 이것을 막겠다라고 했고 정부에서도 하고 있는 조치들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지금 우리가 이 관리를 하지 않고요. 작은 이런 도발 상황으로 가서 이것이 전투나 전쟁으로 이어진다면 이것은 얼마나 큰 참극이 되겠습니까? 네. 저는 그런 측면에서 이것은 표현의 자유가 아니다. 표현의 도리어 이런 것들을 정말로 하겠다면은 제대로
가서 투쟁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야지 상대 자극하는 그거 뭐 안전을 구하면서 띄우고 이걸 할 때가 아니다라는 측면에서 예. 저는 지금의 상황은 어떤 때보다도 정부가 이 상황이 우발적인 그런 도발이라든가 또는 어떤 격화된 상황으로 가지 않도록 잘 조율을 해야 되고요. 예. 조금 전에 우리 평론가 얘기하신 것처럼 이런 단체들과 많이 만나서 이해를 구하고 서로 설득하는 과정도 그건 필요합니다.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데 예.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을 보면 도리어 이 단체들 대표가 우리 대통령을 아주 거칠게 비난하고 아주 그렇게 나가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들이 별로 좋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득하고 이해를 구하는 과정들을 갖는다면 훨씬 더 의미 있는 이 결과들 나올 수 있을 거고요. 북한에 대해서도 우리가 원칙 있는 대북 정책 그동안 저는 잘해왔다고 봅니다. 대신에 상황이 여의치 않은 그런 흐름 속에 갖고 판문점 선언을 비준 안 해준 당시 야당들 2년 전에 야당이 너무 그렇게 극단적으로 대립하면서 비용의 문제에 들었었는데 판문점 당시 선언 같은 경우는 국제사회가 다 환영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결국은 지금이라도 빠르게 판문점 선언 비준을 하고요. 그리고 이후에 여러 가지 북한을 설득할 수 있는 기제들을 우리가 가져가는 거 필요해 보입니다. 예, 이 한반도 평화 문제에 대한 특히 이 탈북자 단체들의 이 대북 전단 문제에 대해서는 청취자분들의 의견이 아주 뜨겁네요. 예. 아무튼 북한의 현재 이 경제 상황이 녹록치 않아 보이고요. 이건 유엔의 대북 제재 또 코로나19에서 비롯된 상황으로 이 추정이 되는데 이 그런 상황 속에서 결국 이 대북 전단 문제가 좀 빌미가 되고 있는 걸로 좀 판단이 되고요. 걱정은 군사적 도발은 어떻게 해서든 저희가 막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이런 상황에서 오늘 이 문재인 대통령이 6.15 메시지를 내지 않을까 이런 관측이 많습니다. 만약에 메시지가 나온다면 좀 어떤 메시지가 담겨야 할지 먼저 최순일 평론가께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일단 오늘 행사도 축소해서 한다고 그러잖아요. 예. 그래서 오늘 수보 회의도 있고 근데 그거하고는 별도로 메시지를 낼지 안 낼지는 모르겠으나 지금 이제 주말에 NSC 회의를 한 결과도 이제 오픈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 여러 가지 어떤 가능한 시나리오 대비한 어떤 모색을 하긴 했겠죠. 그다음에 현재 상황을 체크하고 근데 어떤 결론을 내기는 쉽지 않을 거다. 지금 사실 정부가 되게 어려운 입장이라고 어떤 추측은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쨌든 이 대북 관계가 현 정부의 어떤 성과 내지는 치적으로 내세울 수 있는 건데 갑자기 지금 북한이 저렇게 압박을 하고 결별을 하겠다고까지 이제 거친 언사를 쏟아내고 그리고 지금 당장 어떤 대화의 국면, 어떤 대화의 채널이 어떻게 가동될지는 물밑으로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비공개 대화라도 가동을 해서 파국은 막아야 되거든요. 그 파국이라는 게 결국은 접경 지역의 군사 도발이라든지 무슨 이렇게 미사일 실험을 또 이제 과시한다든지 또 서해 지역에 또 이상한 또 행동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그거 자체는 일단 9.19 군사 합의를 파기한 거기 때문에 우리한테 합의를 지키라고 얘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북한 자체도 그걸 지켜야 돼요. 근데 문제는 우리 국민들이 바라는 거는 때로는 북한한테 강약을 잘 조절을 해서 채찍과 당근을 잘 써야 되는데 채찍을 잘 그동안 쓰지 않았다는 측면이 있어요. 물론 달래고 얼러서 이제 대화를 조성해서 어쨌든 개방을 하려고 유도하는 통일까지는 아니어도 최소한 경제 협력은 하자라는 게 어떤 단기적인 목표인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북한을 달랬는데 지금까지 경험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북한 얘기를 잘 들어주고 달래고 그네들이 원하는 대로 들어줬더니 결국은 저렇게 오만방자하게 나오니 이 지금 정부가 지금 그동안의 태도를 바꿔야 된다 이런 또 얘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랬을 때 지금 대통령과 정부가 어떤 스탠스를 확정했을지 저는 오늘 어떤 뭔가 분명한 메시지를 북한한테 어떤 촉구하는 메시지는 낼지언정 9.19 군사합의를 지켜라. 네. 과도한 행동하지 마라. 이런 정도는 나올 수 있겠지만 뭔가 디테일한 어떤 대안을 내세우기는 쉽지는 않다. 근데 국민들은 그 정도까지도 원하는 게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교수님께서는 지금 상황은 저는 원칙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6.15 남북 정상회담 20주년입니다.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14정상까지 있었고요.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시기에 이제 세 차례 남북 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북한에 대해서 끊임없이 설득하고 평화 번영 정책, 남북이 같이 협력할 수 있는 길들을 모색해온 20년이었고요. 물론 그 와중에 또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기에 또 대결과 여러 가지 폭침 사태까지 있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이것을 성과 있게 가져가야겠다. 아마 저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20년의 성과 그리고 남북 정상회담
정상회담과 남북관계의 의미를 다시 한번 얘기하고요. 예. 그리고 판문점 선언을 비롯해서 남북 정상이 만났던 의미들 어떻게 하면 더 평화의 길을 갈 것인가. 우리가 경제 분야의 협력들도 어떻게 하면 또 이 제재 국면 속에서도 북한과 같이 협의해서 다양한 민간 교류, 경제 교류 협력, 또 코로나19에 대한 방역 협력 등을 통해서 남북관계 미래를 만들 것인가. 저는 설득하고 이해시키는 과정들 그리고 도발에 대해서도 경계하면서 예. 그런 긍정적인 메시지로 남북의 길을 가자는 그런 메시지를 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북한에서 가능한 한 우리 대한민국이 유일하게 도울 수 있는 결국은 한 민족 한 핏줄이라는 점들 다시 한번 인지시킴으로써 북한이 지금의 상황들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여러 가지 북미 관련해서 실망이 많았을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길을 가겠다는 꿋꿋함을 보여주고 원칙을 보여줌으로써 북한이 결국은 믿을 수 있는 곳은 대한민국밖에 없다라는 그런 인식을 함께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는 거. 이게 바로 20주년의 의미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이 두 분의 이 말씀이 오늘 문재인 대통령의 6.15 메시지에 담길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담길 겁니다. 아무튼 그 11월에 그 미 대선까지는 이 한반도의 정세가 상당히 불안정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런 좀 걱정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21대 국회가 이제 빨리 문을 열어야 됩니다. 열어야 되는데 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원구성 협상이 좀 이렇게 교착 상태인데 박병석 국회의장은 이제 오늘을 이 마지노선으로 설정하고 있는 것 같고요. 최순일 평론가께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일단 민주당이 제안한 게 있잖아요. 예. 11대 7로 때 나누되 법사위는 민주당이 가져간다. 근데 그 법사위에서 체계 작고 심사권은 폐지한다. 그리고 그 대신 이제 법사위 대신에 뭐 알짜 상임위를 통합당에 준다. 뭐 예결이라든지 국토위라든지 정무위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통합당에서는 이제 거부를 했고 의총에서도 이제 반응이 되게 안 좋았다고 그럽니다. 예. 그래서 어제 이제 김태년 원내대표가 기자회견을 해서 오늘 어쨌든 강행하겠다. 그래서 이제 의장한테도 약간 이제 압박을 주는 듯한 이제 기자회견을 했고 오늘 오전에 이제 주호영 원내대표가 어떤 이제 또 대안을 내놓을지 뭐 협상이 계속 이어질지 안을 내놓을지 아니면 뭐 협상 파기를 공식적으로 선언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통합당의 선택지는 네 가지인 것 같아요. 네. 일단 받는 거나 민주당이 안을 받거나 그러니까 7개의 상임위를 받는 거죠. 아니면 뭐 의총에서도 그런 얘기가 왕왕 있었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밟힐지언정 법사위를 절대 못 넣는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되면 민주당이 얘기한 대로 상임위 18개 위원장을 다 민주당이 가져가는 거죠. 그래서 18대 0이 되거나 아니면 계속 지금 뭐 연장선이 지금 버티는 거죠. 계속 우리 예. 법사위 달라 이러면서 버티거나 그리고 완전히 그럼 국회가 이제 지금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거고 이제 네 번째는 심사권 그러니까 체계 잡고 심사권에 대한 합의를 하고 법사위를 가져오거나 근데 이제 체계 잡고 심사권 삭제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주호영 원내대표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또 피력하고 있는데 전에 협상 과정에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체계 잡고 심사권 폐지하면 통합당이 법사위를 가져가는 거에 대해서 일정 정도 이제 얘기가 좀 있었었거든요. 네. 지나오는 과정에. 그러니까 저는 체계작구 심사권에 대한 어떤 문제를 의원들이 공히 다 인식을 하고 그에 대한 어떤 개선이 필요하다고 공감대가 있으니 체계작구 심사권 폐지를 하고 법사위에서 그거를 이제 입법조사처나 뭐 국회 어떤 사무처 별도의 기구에서 한다고 그러면 예. 법제사법위원회가 그냥 이제 사법위원회가 되는 거죠. 그 정도 사법위원회를 통합당이 가져갔을 때 견제 기능이 그렇게 부족할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생각해 볼 여지가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어쨌든 국회가 돌아가야 된다는 대승적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네. 교수님께서도 좀 뭔가 좀 오늘 원구성이 좀 잘 될 수 있게 네, 좀 보관을 좀 얘기해 주세요. 네, 예. 지난 시간에는 정말 그렇게 간절하게 바랬지만 결국은 되지 않았습니다. 예. 오늘 상황 저는 원구성 해야 된다고 봅니다. 해야 되고요. 통합당의 일부 이제 이 여러 3선 이상 의원들이라든가 밟히더라도 그대로 버텨야 된다는 그런 입장도 지금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21대 국회의 의무가 뭐겠습니까? 제대로 일하라는 것이죠. 제대로 일 잘 안 하고 장애투쟁만 하고 삭발하고 계속 그랬다가 통합당은 사실상 참패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마찬가지로 지금 더불어민주당도 170석을 왜 받았습니까? 제대로 일하라. 한번 우리가 의석 많이 줄 테니까 일하라라는 그런 의미로 받았거든요. 그렇다면 지금의 이 시점은 여도 야도
국민들께 제대로 일 안 하면 더 이제 심판받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오늘은 그 역할에 되고 특히 이 자구 체계 심사권에 대해서는요. 예. 주호영 원내대표도 초선 때 본인이 이거 폐지하는 방안을 뭐 법안 발의할 정도로 사실은 여야 모두 공의했던 좀 문제가 얘기입니다. 있죠. 예. 이걸 법안의 무덤 소위라고 상임이라고까지 얘기를 하는 상황들이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15,000건이 넘는 법안들이 20대 국회에서 폐기되지 않았습니까? 네. 법안들이 그렇게 많이 나오고 국민들을 위해서 다양한 21세기에 걸맞는 변화가 나오고 제4 산업혁명 시대에 그런 법안들이 나와야 되는데 이것들이 심사조차 되지 못한 채 폐기되는 것이 바로 그동안 법사위 문제였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반드시 바꿔야 되고요. 그런 측면에서 야당도 대승적으로 나와주고 여당도 끝까지 좀 설득해서 오늘 내로 좀 반드시 이 구성을 해주길 바랍니다. 예. 박병선 국회의장의 이 고심이 깊어질 것 같은데요. 21대 국회 원구성 협상에 대한 얘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순애 시사평론가, 김홍국 대진대 개원교수였습니다.